안녕하세요. 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11강입니다. 11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받아들임이 삶을 지배한다. 즉, 수용이 삶을 지배한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삶이란, 우리의 인생이란 어떤 문제의 연속이죠.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의 문제가 끝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사람의 어떤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누구도 피해 나갈 수 없는 어떤 운명인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삶에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 봉착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저항하느냐 또는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살다 보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저항해 가지고 고난, 고통으로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걸 순수히 받아들여 가지고 어떤 우리의 삶의 질을 좀 더 높이느냐, 거기에 우리의 삶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은 불가피하죠. 그러나 내가 그 어려움 속에서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나의 선택이라는 것이죠.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의 육군 중령이 비무장지대 DMZ에서 대대장 업무를 인계인수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뢰를 밟아가지고 두 사람 모두 두 다리를 잃은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거의 비슷하게 다쳤는데 한 다리는 완전히 날아가 버렸고 다른 하나는 무릎 아래부터 잘라진 거죠. 결국은 두 다리 중에서 한 다리 무릎까지만 남아 있었던 그런 엄청나게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전임 대대장, 후임 대대장 두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한 것이죠. 함께 두 다리를 이제 잃은 거죠. 두 명의 중령이.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태도는 전혀 달랐던 것이죠. 한 사람은 끝까지 그걸 받아들이지는 못했습니다. 저항을 한 거죠.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났을까? 앞으로 내가 장군 진급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굉장히 많은데 두 다리를 잃게 되다니, 나는 이제 끝장이구나.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한 거죠.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 내용 그대로입니다. 근데 다른 한 명은 전임 대대장이죠. 그 사람은 그걸 훌륭하게 극복을 한 겁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고를 자신의 어떤 운명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받아들인 그분이 이제 이정명 대령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 15년 동안 군복무를 더 하고 그리고 대령으로 진급해 가지고 결국 나중에 대령으로 전역을 한 거죠. 육군대학에서 교관을 지냈는데 교관이기 때문에 다리 한쪽에 이제 의족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짚고 하면서 훌륭히 교관 생활을 한 겁니다. 15년 동안. 그리고 전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전역을 할 때 조선일보에서 아주 전면에 큰 기사가 나가지고 그거 바로 지금 밑에 있는 게 그 기사의 내용입니다. 이정명 대령이 한 말이에요. 내가 갈 수 없는 길을 부러워하고 어쩔 수 없는 걸 갖고 비관하면 나만 불행한 일이다. 무릎도 그렇다. 한쪽 무릎이라도 남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 아닌가? 정말 다행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살다 보면 사고나 또는 큰 고난 이런 것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거기에서 어떤 그래도 희망을 발견할 것인가? 뭔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희망. 지금 저렇게 이정명 대령은 다리 한쪽에 무릎 이상 남아있는, 그거 하나, 한쪽 무릎이라도 남아있는 게 큰 다행이라고 스스로 위안을 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다리 한쪽이 그 무릎 이상, 무릎 위에 남아있고 남아있지 않은 게 굉장히 큰 차이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아있음으로써 의족을 딱 거기서 해가지고 튼튼하게 디딜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한쪽은 완전히 다리가 없으니까 의족을 해도 힘을 못 받는 거죠. 그런데 한쪽은 무릎 이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족을 아주 단단하게 이렇게 붙들어 매가지고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무릎이 남아있는 거, 한쪽 무릎이라도 남아있는 게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죠. 결국 그 이정명 대령은 아주 유명해져 가지고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지냈죠. 지금 지난번 국회의원 20대에 그렇게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끝없이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또는 갑자기 어떤 고난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걸 수용하느냐 받아들이느냐, 저렇게 저항하느냐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그 다음의 삶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이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떤 통제 불능한 게 있고 통제 가능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제가 불가능한 거죠.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통제가 가능한 게 있는데, 그 통제에 불능한 대표적인 걸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 과거, 그 다음에 타인, 그리고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제 가능한 건 내 마음인 것이죠. 나는 내 마음만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저항해가지고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또는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내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러면 통제 불능한 걸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과거죠. 과거는 이미 지난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걸 아무리 후회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공자님이 논어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일은 말하지 않으며 끝난 일은 간하지 않으며, 그것도 간한다는 것도 말한다는 거죠. 끝난 일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일을 가지고 탓하지 않는다. 공자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과거잖아요. 지난 일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건 왜? 우리가 아무리 후회하고 그걸 온통히 생각한다 할지언정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은 무조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건 통제가 불능한 거니까. 그래서 절대 어제를 후회하지 마라. 과거를 후회할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와 관련된 건 무조건 그냥 받아들이고 패스할 수밖에 없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과거에서는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는 것 외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에서는. 그래서 과거는 통제 불능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두 번째, 통제 불능한 거 타인입니다.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식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근데 그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설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거의 사실은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름을 틀렸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상대와 내가 다르면 나는 맞고 상대는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죠. 절대 틀림이란, 그 다름이란 틀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릅니다. 특히 여자 남자 다르죠. 그래서 부부간에, 애인간에 끝없이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렇게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저런 저 책이 굉장히 히트를 쳐가지고 지금 계속 아주 수십 판을 찍었습니다. 저렇게 그 저녁 디자인을 달리하면서, 디자인이 아마 3번, 4번 바뀌었을 거예요. 계속 수십 판을 찍은 아주 그냥 스테디셀러죠. 아주 그만큼 남자 여자 다르죠. 그런데도 끊임없이 상대를 설득하려고 그럽니다. 부부도 그렇고 애인도 그렇고. 그러나 절대로 설득이 안 된다. 그냥 있는 그대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버리면 별로 싸울 일이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공자님이 얘기했죠. 화의부동, 동의불화. 제가 아주 유명한 얘기죠. 군자는 서로 달라요. 많이. 친구끼리 다른데도 그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화목하게 지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소인은, 예를 든다면 뭐 지금 막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도박하고 놀면서 뒤돌아서면 서로 욕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 불화하는 거죠. 겉으로는 아주 비슷한 처리예요.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아까 그냥 같이 술 마시고 같이 도박하고 그냥 놀아요. 그런데도 뒤만 돌아서면 서로 욕하는 게 바로 소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름은 틀림이 아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인간은 다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저렇게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고정관념을 변화시키지 않기 때문인데, 고정관념이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뇌의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이제 인간의 뇌의 구조가 어떻다 하는 얘기는 다른 강의에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인간은 뇌의 구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우리가 통제 불능이다, 통제 불가능하다라고 딱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통제 불가능한 게 과거,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인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상황이죠. 사건, 상황, 뭐 다 그런 거가 모든 게 이제 상황이죠. 어떤 우리의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이것도 한번 사례로 얘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저기에 보면 그 시각장애인 화가 박한화가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20대 초반부터 그림을 그렸는데, 전문 화가죠. 직업 화가죠. 그런데 56세에 교통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64세인 지금도 시각장애인 화가로서 시각장애인이 돼가지고 4번의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한 8년 동안 시각장애인 화가로서 4번의 개인전을 연 거죠. 저분은 그 2013년도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머리를 크게 다치고, 또 사고의 왼쪽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혀의 감각도 완전히 잃었다. 얼굴에는 많은 인공뼈가 박혔고 말도 예전처럼 잘 편하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시력이 상실됐다는 거죠. 빛을 구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시력이 상실돼 가지고 1급 장애인이 된 거죠. 근데 그림 그리는 화가가 앞을 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그걸 극복을 한 겁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 얼마나 엄청난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림 그리는 화가가 눈이 안 보이는데. 제가 지금 그림 그리는, 지금 저 두 손으로 제가 보면서 그림 그리고 있죠? 실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답니다. 실로 스케치 모형을 뜨고 또 그것을 만지면서 살을 붙여나가고 색을 칠하기도 한다. 그런데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저절로 무슨 색이 될 것이라는 게 감각으로 맞춰지고 손으로 익혀진다고 한다. 그래가지고 청바지를 이제 두껍게 말아가지고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 땅을 표현할 때는 진짜 흙을 발라 그 위에 색을 입히고, 또는 입체감 있고 실감나게 만들기 위해서 썩은 나무를 입혀가지고 또 나무를 만들기도 하고, 저런 식으로 일반 화가들과는 전혀 다른 작업을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전을 저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후에도 4번이나 한 거죠. 근데 그분의 어떤 인터뷰 기사에서 저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고 이후에 나의 삶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 많다. 그래서 과거에는 자신이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거,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사고 이후에 그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걸 느꼈다. 마음이 아주 편안해졌고 여유가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사고 전에는 가진 게 100이어도 자신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가진 게 10분의 1, 10 정도만 가지고도 다른 사람들과 나눠서 생활한다고 본인이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달라진 거죠. 그런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내가 사고를 당해가지고 시력을 잃었지만 결국 그러한 사고가 나의 어떤 삶에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영향도 미쳤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냥 좋게 해석을 한 거죠. 완전히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우리가 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그 노병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생로병사가 일자 이제 사고라 그러죠. 태어난 것 자체가 고통인 거죠. 그리고 노병사는 당연히 고통이죠. 문제는 모든 생물체의 운명이잖아요. 노병사라는 것은. 저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저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불안감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옛날 그 원시시대부터 먼저 신을 만들었죠. 그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그 뭐 큰 바위나 큰 나무 이런 데서 무조건 그냥 그걸 숭배하고 절하고, 나중에 이제 성황당 만들고 무슨 이제 무당 있고 다 그런 것들이, 동네에 큰 나무가 있으면 거기에 성황당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 것들이 노병사가 들었기 때문에,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노병사 문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노병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노죠. 노년의 삶. 늙음이라는 것은 말없이 찾아온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돈이 많건 돈이 없건, 잘생기건 못생기건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생물체는 다 늙죠.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곱게 늙어갈 건가. 그래서 그 김영석 교수님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겉은 늙어갈 수밖에 없지만 속은 새로워져야 된다. 그게 바로 곱게 늙어가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속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냐면은 결국은 독서와 배움을 통해서 우리는 정신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겉에는 늙어가더라도 정신적으로는 성장을 통해 가지고 속은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게 그 김영석 교수님이 굉장히 자주 하시는 말씀이세요. 102세 드신 철학자가 지금도 저렇게 보면 강의를 하고 계시는 것 보면 정말 그분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구에 가면 인문학 박물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 그 다음에 그분하고 동갑인 그 안병욱 박사님, 이분 두 분을 딱 거기 이제 두 분이 다 고향이 저 북한 땅이거든요. 남한에는 이제 고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하고 가까운 양구에서 그 두 분의 박물관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문학 박물관이라는 그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어놔서 일부러 제가 거기를 가가지고 저렇게 김영석 교수님 그 사진 앞에 사진 찍고 그냥 그분의 어떤 책상 앞에서 앉아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몸이 늙어가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한계를 거기에서 명확하게 이제 보면서 내려놓음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화의 어떤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노화를 긋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점점 늙고 병들고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준비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그 늙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내려놓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를 했고, 그 다음에 병이죠. 노병사 할 때. 우리는 나이가 들면 아무리 열심히 건강관리를 해도 어떤 시점에서는 반드시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늙는 거와 마찬가지로 병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건 어떤 시기에서 반드시 건강이 나빠집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그 47세 뉴질랜드 여성인 그렇게 린 베처이라는 여자가 암으로 죽음을 앞두고 남편과 함께 자신의 어떤 평소의 버킷리스트가 해외여행을 하는 거였어요. 세계 일주여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버킷리스트를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가지고 저렇게 이제 찍은 사진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부입니다. 그 린 베첩이 희귀암이죠. 신경 내분비 종양 이제 진단을 받은 거가 5년 전인데, 그 5년 동안 자신의 암 투병 과정을 이제 블로그에서 계속 온라인에서 이제 소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자신은 암 투병이 싸움이 아니고 여행으로 받아들이는 아주 독특한 시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의 어떤 블로그를 읽는 팔로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어쨌든 병이 점점 깊어가는 거죠. 그래서 간의 70% 이상을 제거하는 수술 등 3차례 대수술을 받으면서 그는 점점 죽음의 문턱으로 가까이 갔던 거고, 그러나 암세포는 폐까지 전이가 됐고 이미 이제 병원 치료는 더 이상 더 큰 효과를 내지를 못한 거죠. 이제 그래서 선택의 기로에 쓴 겁니다. 집중적으로 방사선 요법을 받을 거냐, 항암 치료를 해볼 거냐, 아니면 어차피 이제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뭐 해봐야 약간 어떤 생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연장되는 건데 삶의 질은 얼마나 떨어집니까? 그냥 치료를 포기하고 얼마 남지 않은 여생을 의미 있게 지낼 것이냐 놓고 이제 고민을 한 건데, 남편은 당신 뜻대로 해라 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미래를 암이 결정하도록 놔두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생명보험금을 타가지고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는, 그래서 세계 여행을 나가기로 결정을 해서 아까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러한 사진처럼 세계 여행을 즐긴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래가지고 이들이 이제 버킷리스트를 모두 실행에 옮기고 세계 여행을 한 거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굉장히 병이 이제 깊어지는 거죠, 점점. 그래가지고 심장 무슨 판막에 합병증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뭐 크리스마스를 넘기고 나니까 두개골 뒤편에 있는 종양이 신경을 압박해가지고 혀의 기능이 약화되는 등 건강이 점점 더 나빠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모두 힘들어졌어. 그리고 먹는 것 자체가 점점 이제 불강해져가지고 결국은 남편하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국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 남편이 그 부인이 사망하고 나서 인간이 그 정도의 어떤 절망에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가 있는 건지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굉장히 큰 영광이자 특권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와이프는 내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병에 대한 거가 끝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받아들임의 마지막 방법, 노병사, 죽음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정말로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한 공부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죽음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죽음에 관련된 것은 그냥 입에 올리기도 싫어하죠. 그런데 누구나 죽음은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러한 공부와 또는 성찰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받아들이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가 결국은 이제 받아들임인데, 받아들임의 최고봉이 바로 죽음이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이 세상에 못 받아들일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삶의 태도가 바꿔집니다. 그렇게 삶의 태도가 만약에 바꿔지면 죽음을 그대로 이제 의식해가지고, 아, 그래,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세월을 어쨌든 최대한 대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제 태도를 바꾸면은 세상이 생생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늘이 파란 거, 나무 잎은 말할 수 없이 푸르고 길가에 무심히 피해 있는 잡초도 참으로 싱그럽다라는 게 느끼는 거죠. 지금 4월 말에 이렇게 밖에 산 쪽을 보면은 연초록이 얼마나 이쁩니까? 아주 짙은 초록도 있는데 거기 새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연초록들이,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다르죠. 같은 초록인데도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죠. 그런 것들이 눈에 이제 들어오는 거죠. 이쁘구나, 아름답구나. 우리가 삶의 태도를 물론 바꾸지 않아도 그게 들어오지만, 정말로 내가 언젠가는 죽어, 나의 삶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 거야 한다면, 그렇게 태도를 바꾼다면 그런 게 더 생생하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한 자연뿐만이 아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다 사랑스럽다. 결국 일상적으로 보던 것들이 그 죽음을 의식하지 않았을 때와는 영 다르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 때문에 현재 최선을 다할 수가 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값 있는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은 그 길을 택한다. 죽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가진다. 결국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지금 여기가 너무 소중하죠. 결국은 우리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결국 지금 여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결국 지금 여기는 오늘의 비스킷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온전하게 맛보고 탐색하고 감사한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 여기입니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의 한 분인 에크하르트 톨레라고 이제 세계 3대 영적 스승 중에 한 분이죠. 그분은 지금 여기 그거 하나 가지고 세계 3대 영성가의 한 분이 됐었어요. 그만큼 지금 여기는 중요한 거죠. 제가 이 유튜브 강의에서 지금 여기라는 어떤 중요성은 가끔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에서 무조건 예스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게 바로 이제 받아들이는데 모든 걸 그냥 예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 삶에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우정에, 돈 문제에, 뭐 외모에, 내 외모 때문에 뭐 이렇게 뭐 고민한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는 성격, 일, 건강 문제, 어떤 문제든지 다 저항하는 듯이 언제나 좋아, 예스 라고 말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긍정, 삶에 완벽함이 없으니까,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냥 부족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스라고 하는 거죠. 조로한 삶, 모든 우리의 삶에 그냥 무조건 예스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우리가 삶을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은 그 자체로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예스 하면 기계적인 어떤 데다가 마지못해 하는 진실하지 못한 어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매번 예스 예를 하면 그때마다 뭔가 편안해지는 걸 느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오래지 않아서 그것을 진정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마지못해 한다고 하더라도 예스 그냥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 지난번 강의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떤 우리가 작은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데 습관적으로 하려면 반복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무조건 반복해서 그냥 예스 한다면은 나중에는 그때마다 뭔가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완전히 습관화가 된다면. 그래서 저게 오늘의 이제 마지막 화면입니다. 삶이 있는 그대로 좋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은 삶을 어떤 문제 받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예스, 긍정적으로 그냥 받아들인다. 그냥 다 좋다. 있는 그대로 좋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이 오늘 강의의 마지막 어떤 요점입니다. 1톤의 지식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래서 오늘 행복 인생 수업의 제11강은 받아들임, 수용이죠. 수용이 삶을 지배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